아버지, 그 아줌마가 아버지 돈 보고 들어온 거지. 우리 생각해서 살았겠어요? 45살 먹은 큰아들놈이 제 면전에 대고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20년 넘게 제 곁에서 비린내 맡아가며 같이 횟집 서빙하던 아내를 단숨에 돈 노린 아줌마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놈의 진한 피가 제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평생 물고기 잡고 회 썰며 살았습니다. 30살에 첫 결혼에 실패하고 아들 둘 데리고 중내 사내하며 버텼죠. 그러다 40에 지금의 아내 혜미를 만났습니다. 재혼한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애들이 둘인데 제정신이냐며 수군거렸고 지인들은 재혼하면 돈 관리 잘해라 다 뜯긴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독한 소리 다 들어가며 우리 부부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시장통에서 장화 신고 살았고 남들 소고기 사 먹을 때 우리는 남은 서더리탕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일하니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현금 2억 원, 그리고 대출 하나 없는 서산의 25평 아파트 한 칸. 남들이 보기엔 은성이 성공했네. 이제 노후 걱정 없겠어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죠. 저도 이제는 아내랑 손잡고 여행도 좀 다니고 사람답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20년 동안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놈들이 제가 횟집 접고 좀 쉰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놈은 서산에 중화요리집을 차리겠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놈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모자란다며 울상을 지었죠. 아내는 제 옷소매를 붙잡으며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요. 저 자식들 우리 자식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피를 나눈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20년 고생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남자의 의리일까요? 당신, 오늘 이 도장 찍으면 나랑은 끝이야? 아내의 그 마지막 경고를 저는 기어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자식 기 살려주겠다고 20년 만에 아버님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저지른 그 일이 제 노후를 통째로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고 자식을 믿었던 한 노인네의 처절한 실패 보고서입니다. 딱 1년 만에 4억 자산이 증발하고 아내마저 집을 나간 이 상황. 과연 제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텅 빈 집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비참한 꼴이 됐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을 더 꽉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 걸린 1년의 시간, 그 잔인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비린내와 함께였습니다.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횟집 문을 연 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네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태안 신진항으로 간월도로 싱실한 고기 떼오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그저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30살에 첫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울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애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남은 시간에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40에 지금의 아내 혜미를 만났습니다. 시장 안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 참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했죠. 둘이 합치기로 했을 때 우리 아들놈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놈들이 새엄마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살자고 악을 쓰더군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성씨, 애들이 상처받아서 그래요. 내가 더 잘하면 돼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 20년 넘게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다 가는 단풍 구경 한 번 못 가고 여름 휴가도 우리에겐 사치였습니다. 그저 손님들한테 회 한 점 더 썰어주고 매운탕 서비스 하나 더 내주면서 푼돈을 모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저보고 은성이 저놈은 돈도 골랐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동네 친구들은 은근히 저를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재혼하면 여자가 돈 다 빼돌린다더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는 인간들도 있었죠. 그럴수록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통장을 불려나갔습니다. 아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자기 옷 한 벌 안 사입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버텼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 믿었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옆자리로 오지도 않았지만 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만큼 든든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낙은 밤마다 아내와 함께 노란색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 때문에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내 행복 포기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참고 일해서 돈만 많이 모아두면 나중에 자식들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걸 발견했거든요. 아내의 고운 손도 어느새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혜미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저희는 20년 넘게 지켜온 횟집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게 권리금이랑 집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현금으로 딱 2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서산의 25평 아파트. 이거 대출 하나 없이 제 명의로 딱 버티고 있었죠. 그 통장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아내랑 둘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며 울었습니다. 혜미야,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 좀 받고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늙자. 아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4억 자산이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늦잠도 자고 아내랑 서산 호수공원 산책도 다니며 지냈죠. 평생 장화만 신고 살다가 운동화 신고 흙길을 밟으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산 읍내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면서 우리 참 잘 살았다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노후는 탄탄한 성벽 같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이제야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은성이 자네, 이제 성공했네. 자식들도 다 컸고 돈도 있고 부러울 게 없겠어. 그 소리를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재혼한 아내와 함께 당당하게 동네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은 비싼 소고기도 사 먹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심 아들놈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가 여유가 생겼으니 녀석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내밀지 않을까 싶었죠. 45, 44살 먹은 아들들이 제 곁으로 돌아와 준다면 그게 제 인생의 완벽한 마침표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아들놈들은 제가 가게를 접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애들도 사느라 바쁘겠죠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작은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저 서산 내려가서 얼굴 좀 뵙고 싶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거보라고 자식은 결국 아비를 찾는 법이라고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노후를 박살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는 거요.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살갑게 굴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갑자기 안 하던 연락을 자주 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겨우 2억 원이 어떻게 증발했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어떻게 부모의 목을 죄어오는지 그 현장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놈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4살이나 먹은 놈이 얼굴은 헬쑥해서 어디 아픈 사람 마냥 들어오더라고요. 20년 전 집 나갈 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깨가 축 처진 게 딱 봐도 사는 게 고달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 고생한 흔적이 보이니 애비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둘째는 남의 집 중화요리 주방장으로 10수년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웍질하느라 손목은 다 늘어나고 몸 곳곳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아들놈은 작정한 듯 서류 뭉치를 꺼내놓더군요. 서산 호수공원 근처에 괜찮은 상가가 나왔다며 거기서 자기 식당을 차려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남의 밑에서 그만 일하고 싶어요. 제 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데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주방 기구까지 합치면 딱 2억 원이 필요하다더군요. 그건 우리 부부가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현금 전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은행 이자보다 더 쳐서 드릴게요. 국민연금 받는 것보다 훨씬 낮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놈은 자기가 직접 짠 사업 계획서라며 숫자가 가득한 종이를 보여주는데 제 눈엔 그게 다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내 자식이 남의 집 주방장 노릇 그만두고 사장님 소리 듣는다는데 어느 부모가 모른 척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내 혜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자식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단칼에 거절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도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다가도 자식 눈물 한 방울에 무너지는 게 우리네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때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놈이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한다고 2억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혜미야,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저렇게 고생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자. 제 말에 아내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에요. 돈 필요하니까 나타난 거라고요. 아내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들놈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미래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내를 계모라 자식 생각 안 하는 냉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은 피가 안 섞여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제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갔고 아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성 씨, 그 돈 주면 우린 이제 연금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아파트 하나뿐이라고요. 저는 아내를 달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경이가 이자 꼬박꼬박 준다잖아. 은행에 두는 것보다 낫다니까. 결국 저는 아내의 도장까지 억지로 찾아내서 아들놈에게 2억 원을 송금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2억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 아내는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사장이 된다. 나도 이제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한 아버지다. 그런 허영심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2억 정도는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현금이 바닥난 노후는 마치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게다가 큰아들놈까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제가 아들한테 큰돈을 해줬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화려한 개업식이 열리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고 아들놈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어깨가 으쓱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로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놈이 무릎을 꿇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거든요. 작은 놈 식당 차려준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45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자동차 공업소에서 기름때 묻히며 사는 큰놈 이석이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더군요.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더니 대뜸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경이한테 2억 원을 주셨다면서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놈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원망이 득실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놈이 동생 돈 받았다는 소문은 귀신같이 듣고 달려온 거죠. 저는 당황해서 그게 내 동생이 하도 죽겠다고 하길래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혜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무릎팍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에 진짜 참한 여자 만났어요. 근데 전셋값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1억 원만 보태주세요. 1억 원이라니요. 수중에 남은 현금은 이미 작은 놈 식당에 다 털어넣고 한 푼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서가, 나 이제 돈 없다. 있는 돈 동생 다 줬어.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 놈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경이만 자식이고 저는 남이에요? 저 아저씨 밑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20년 일했어요. 저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파트 복도까지 다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들놈의 그 절규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마음 쓰이는 자식이 꼭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사는 큰 놈이 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때 녀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서운 제안을 하더군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이자는 죽었다 깨나도 낼게요. 그 말에 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랑 평생 모아 마련한 이 집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하지만 큰 놈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 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혼자 살다 죽어요라며 빌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인감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더군요. 어르신, 아파트 시세가 2억 원 정도니까 1억 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금리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평화롭던 집이 더 이상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동네 사람들은 은성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아유, 우리 큰놈이 장가를 간다네요 라며 허세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죠.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제 가방을 낚아채듯 확인하더니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이 집 하나뿐인데 그것까지 담보로 잡히면 우린 어떡해? 아내의 절규에도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식 결혼한다는데 애비가 그것도 못해줘? 이석이가 이자 낸다잖아. 걱정 마. 그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커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을 살린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목을 죄일 밧줄을 스스로 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현금 한 푼 없고 아파트에는 1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매달 들어오는 12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뿐이었죠. 이자 내고 생활비하면 숨만 쉬고 살아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빚이 섞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다름없죠. 저는 큰아들이 고맙다며 큰절을 올릴 때 비로소 제가 대단한 아버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큰놈이 돈을 받아간 뒤로 한 달째 이자를 안 보내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아버지, 이번 달에 공업소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다음 달에 2배로 보낼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아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후의 성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놈 식당 개업식 날은 정말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서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수공원 먹자 골목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렸는데 그 밑에 대표 이경이라고 적힌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인테리어에만 1억 원을 넘게 쏟아부었으니 가게가 번쩍번쩍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예전 횟집 단골들까지 다 불러서 거하게 한 상식 대접했습니다. 야, 은성이 자네 정말 대단해. 자식 교육 잘 시켰구먼.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술이 취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작은 놈은 하얀 조리복을 입고 주방을 누비며 저에게 큰 소리를 쳤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한 달에 2천만 원은 우습게 벌 겁니다. 매달 용돈 넉넉히 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솜씨 좋은 놈이니까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개업발이라고 하죠. 처음 한두 달은 줄을 서더니 석 달째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호수공원 앞이라 월세만 500만 원이 넘는데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들놈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식자재비가 밀렸어요. 2천만 원만 더 융통 안 될까요? 제 수중에는 이미 현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부어온 보험을 해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쓰려고 아내랑 정성껏 부은 노후보장보험이었는데 아들놈 식당 망하게 둘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이제 보험도 없으면 우리 몸 아플 땐 어떡할 거냐고요. 아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금 2억 원은 진작에 다 나갔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20만 원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아들놈 전세자금으로 빌려준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큰놈이 내겠다던 이자 60만 원이 한 번도 입금이 안 된 거죠. 큰놈한테 전화를 하니 대뜸 화부터 냅니다. 아버지, 저 지금 공업소 잘려서 일용직 나가요. 전셋집 관리비 내기도 벅찬데 이자까지 어떻게 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놈들 기 살려주려다 제 노후가 실시간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120만 원 중에 이자로 6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남은 60만 원으로 두 식구 생활비를 써야 했습니다. 서산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 가스비 내고 나면 쌀쌀 돈도 빠듯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에 돈 없으면 서럽다는 말,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식재료만 골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횟집하며 남 대접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버린 거나 다름없는 걸 사와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혜미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자. 이경이 식당 자리 잡으면 다 해결될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대답도 없이 주방 벽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놈이 밤늦게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식당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서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친다더군요. 아버지, 저 진짜 죽고 싶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들놈이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같이 울었습니다.
내 손으로 일궈낸 2억 원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 올인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고 믿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없더라고요. 제 통장이 비어갈수록 저와 아내의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더 쥐어짜려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작은 놈 식당이 유명한 인터넷 맛집 카페에 소개되면서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아버지, 거봐요. 제가 해낼 거라고 했잖아요. 작은 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날 처음으로 아들놈한테 용돈이라며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돈 2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50만 원이 뭐라고 자식한테 돈 받아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놈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며 밀린 식자재 값도 갚고 은행 이자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도 이제야 아내 앞에서 어깨를 좀 펼 수 있겠구나 싶었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20만 원의 아들이 주는 용돈까지 합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다 죽어가던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때 부모는 자기 목숨줄이 늘어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식당이 제 노후를 구원해줄 방주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산 동부시장에 들러 작은 금반지 하나를 샀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서 처음으로 해준 선물이었죠. 혜미야, 내가 미안했다. 이제 이경이 식당도 잘 되고 이석이도 자리 잡는다니 조금만 더 웃고 살자. 아내는 반지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더니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은성씨, 나 반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만 확실히 해줘요. 그때 아내의 눈빛은 안도가 아니라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함을 여자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금 2억 원이 통장에서 사라진 자리는 금반지 하나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며칠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이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건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큰아들 이석이도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아버지, 이번 달부터는 제가 꼭 이자 보낼게요라며 넋살을 부리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저는 정말 제가 최고의 판단을 내린 줄 알았습니다. 내 피부치들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는 그 믿음이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이제 잘 풀리겠네 하고 안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노후의 평화는 돈이 통장에 꽂혀 있을 때만 진짜인 법입니다. 저는 아내의 직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며칠 뒤 작은아들 식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손님은 많은데 아들놈 표정이 썩어 있었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낯선 남자들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끝까지 캐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아파트를 날려버릴 사채 빚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래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제가 지금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도취해 정작 벼랑 끝에 서 있는 제 발밑을 보지 못한 거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 가짜 평화는 딱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꽂혀있던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 한 통. 그 종이 한 장이 제 아파트와 제 아내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다 해결됐다고 믿는 그 안도감입니다. 그 안도감이 당신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니까요. 제 노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덤으로 변했는지
그 잔인한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놈 식당이 대박났으니 이제 고생 끝이라고 아내랑 맛있는 거나 사 먹으러 가자고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에 꽂힌 그 차가운 서류 한 장이 제 심장을 그대로 멈춰 세우더군요. 봉투를 찢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선명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정본. 우리 부부가 20년 비린내 맡아가며 지켜낸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큰아들 전세자금 해준다고 아파트 담보대출 1억 받은 거, 그거 이자 좀 밀렸다고 설마 집을 바로 넘기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모르는 빚이 또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 녀석이 식당 차릴 때 제가 잠시 맡겨두었던 인감도장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놈이 제 명의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더 끌어다 쓴 겁니다.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며 장사 잘 되면 금방 갚겠다고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였죠. 여러분, 혹시 자식한테 도장 맡겨두신 분 계세요? 설마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어?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목을 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꼴이 된 겁니다. 당장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줄을 서던 식당 문이 굳게 잠겨 있더군요. 가게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합니다 라는 종이 한 장만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억지로 들어가 보니 아들놈은 주방 바닥에 소주병을 굴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놈아, 이게 다 뭐야?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 절규에 아들놈은 고개도 못 들고 웅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다 빚이었어요. 사채 이자 갚느라 매출은 구경도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녀석은 식당이 잘 될 때 그 수익으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주식인지 코인인지에 손을 댔다더군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2억 원을 홀랑 날리고도 모자라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힌 보증빚까지 남겨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집에서 저를 기다릴 아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성공해서 효도할 줄 알았고 우리 노후는 이제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0원, 매달 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와 사채, 이자를 합치면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이자의 절반도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죽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상황에서도 아들놈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놈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서산의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경매 통지서를 펼쳐놓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이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은성 씨, 우리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 위해서 나까지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늪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저희 부부의 20년 재혼 생활은 그날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의 그 서늘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놈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놈은 한술 더 뜨더군요. 아버지, 저도 지금 보증금 까먹고 있어서 도와드릴 돈 없어요. 동생놈이 사고친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핏줄이라 믿었던 놈들이 한꺼번에 저를 외면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빚더미와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나 이제 당신 아내 안 할래. 내 몫으로 모아둔 돈 당신이 다 써버렸으니까 나도 내 갈 길 갈래.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20년 넘게 비린내 나는
횟집 주방에서 같이 고생하며 나중에 우리 편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세월이 가방 지퍼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염치 없게도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 자식들이 저지른 사고를 제가 수습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정작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니까요.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집안에 남은 건 텅 빈 공기와 벽에 걸린 아파트 담보대출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떠나면서도 제가 몰래 해지한 보험 환급금 서류를 식탁 위에 두고 갔더군요. 이거라도 챙겨서 이자 갚아요. 난 당신 자식들 빚 갚아주는 기계 아니야.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가 나가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빌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사방에서 빚 독촉 전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놈들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작은 놈 식당은 이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여놨고 큰 놈은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이 네 집의 이름입니까? 이자만 80만 원인데. 이자 갚고 나면 40만 원 남는데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내고 나면 쌀 한 포대 살 돈도 빠듯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기계적인 음성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놈들을 믿고 내 아내의 노후까지 팔아치웠다는 자책감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은성 씨, 아드님이 보증 세운 거 아시죠? 이 집 경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험악한 사내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대는데 저는 그저 손을 떨며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회 썰며 살았는데 칠순을 앞둔 나이에 깡패 같은 놈들한테 멱살을 잡힐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한테 주는 돈이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독은 반드시 부모의 심장을 향해 돌아온다는 걸요. 결국 저는 다시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경매를 막으려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서 이자를 메꿔야 했거든요. 서산 읍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뭐든 시켜만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노가다는 힘들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사무소 소장의 냉정한 말에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이자 못 내면 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힘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평생 횟집 사장 소리 들으며 살던 제가 남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푼돈을 벌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자식이 아니라 제 헛된 자존심이었다는 걸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사업 자금 보태주려고 아파트 담보대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자식은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금방 갚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발 제 꼴을 보고 정신 차리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돈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으며 기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며 이자를 갚아나가던 어느 날 우연히 큰아들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 없어서 죽겠다던 그놈이 서산 근처 바닷가에서 여자랑 골프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큰놈 이석이를 만난 건 서산 호수공원 근처의 어느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죽겠다던 놈이 자기 친구들이랑 골프백을 차에 싣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이석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 애비는 지금 이자 갚으려고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는데. 제 절규에 큰 놈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얼굴로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아버지,
저도 숨 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아줌마가 집 나간 게 왜 제 탓이에요? 애초에 아버지가 돈 관리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식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그놈이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45이나 먹은 놈이 제가 아파트 담보로 해준 대출 1억 원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놈한테는 제 노후나 집 나간 새엄마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오히려 그 아줌마한테 가서 돈 좀 내놓으라고 하세요. 2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챙겨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라며 패륜적인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놈 멱살을 잡고 울부짖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노인네 취급하며 밀치더군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저는 그놈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이자라도 보내라. 집 경매 넘어가면 나 정말 길바닥이야. 하지만 큰 놈은 차 문을 쾅 닫고는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매연이 제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자식 키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자식 말입니다. 제가 그놈을 그렇게 키운 걸까요? 아니면 돈이 그놈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피눈물을 쏟으며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는데 문득 집 나간 아내 혜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경고들이 하나하나 가시가 되어 제 온몸을 찌르더군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동부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엔 제가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가게 생선 괴짝을 나르는 일용직 신세가 됐습니다. 어이 이씨, 조심 좀 해. 고기 상하면 당신 일당에서 깔 줄 알아.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반말을 들어가며 비린내 나는 얼음판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쓰러지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전 횟집 단골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 행색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찰나의 순간에 느껴지는 동정과 멸시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장에 소문은 이미 다 나 있었습니다. 은성이 재혼하더니 자식들한테 다 털리고 쪽박 찼다며. 지인들의 수군거림은 제가 짊어진 생선 괴짝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몸은 부서질 것 같고 마음은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매달 120만 원 나오는 국민연금은 통장을 스치기만 할 뿐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작은 놈 사채 보증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자식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식들의 탐욕에 제 영혼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알아봤지만 아직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더군요. 집은 경매 위기인데 그 집 때문에 혜택도 못 받는 이 기막힌 현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큰 놈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아버지, 저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아파트 담보로 조금 더 빌릴 수 있는지 은행에 좀 물어봐 주세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악마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안식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 무심한 문자에 저는 핸드폰을 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투를 끝내기 위해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을 제 손으로 포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69살 노인의 마지막 선택. 과연 저는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린내나는 시장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아내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뼈저린 대가였습니다. 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혼자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지 저는 매일 밤 서산의 차가운 바다를 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서산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리느니 제 손으로 정리해서 빚이라도 깨끗이 털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20년 전 아내 혜미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거실 바닥을 닦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제는 제 손으로 도장을 찍어 남에게 넘기게 됐습니다. 집값 2억 원에서 큰 놈 전세자금 대출 1억 원 갚고 작은 놈이 제 명의로 끌어다 쓴 사채, 이자랑 밀린 공과금을 다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쥐어진 건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일궈온 4억 자산이 딱 1년 만에 8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돈 5천만 원이면 노후에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산 시내에서도 그 돈으로는 전세는커녕 깨끗한 월세방 하나 얻기도 버겁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파는 날까지도 아들놈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르신, 아드님들이라도 오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내 집까지 팔았는데 정작 짐을 싸는 제 곁에는 이삿짐센터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그 많던 지인들도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저는 시장 근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삽니다. 화장실에선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밤이면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아파트 살 때는 몰랐는데 이런 단칸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목이 메어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가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불빛을 볼 때면 아내 혜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들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인생을 파괴할 권리였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60만 원과 기초연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월세 내고 약값하고 나면 하루에 10,000원 쓰기도 벌벌 떨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보험 하나 제대로 남겨두지 못한 제 미련함 때문에 혹시라도 크게 아프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매일 밤 저를 덮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 시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살던 그 아파트 단지를 이제는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며 돌아다닙니다. 가끔 아는 이웃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땅만 보고 걷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횟집 하던 은성씨 아니야? 자식들한테 다 퍼주더니 저 꼴 났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제 등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진 게 1000배 만배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들놈들은 가끔 술 취해서 전화해 아버지, 돈 좀 남은 거 없어요? 라고 묻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이제 저는 그놈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더 이상 짜낼 게 없는 마른 수건일 뿐인 거죠. 여러분, 제 노후는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남들은 칠순잔치다 뭐다 하며 자식들 재롱잔치 볼 나이에 저는 내일 먹을 쌀 걱정을 하며 잠이 듭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도달한 현실적인 정착지는 비린내 나는 시장통 뒷골목의 차가운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건 돈이 아니라 제 옆을 20년 동안 지켜준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기대를 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비록 몸은 고되고 주머니는 비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일련의 교훈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과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꼴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현금 2억 원, 그리고 내 이름 석자 박힌 아파트 한 채. 그거 지키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서면 부모는 바보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비참한 방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3가지입니다. 이것만은 가슴에 새기셔야 저처럼 노후에 길바닥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첫째, 자식에게 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자식이니까, 성실하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갚겠지? 그런 달콤한 착각이 제 노후를 망쳤습니다. 자식에게 사업 자금해주는 건 내 생명 줄인 보험을 해약해서 남의 불 속에 던져주는 꼴입니다. 자식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둘째, 재혼하신 분들이라면 경제권을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제 아내 혜미는 20년 넘게 제 곁에서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자식이라는 명분에 눈이 멀어 그 사람의 노후까지 팔아치웠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남편이 자기 몰래 친자식들에게 돈 빼돌릴 때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설득하고 함께 노후를 지키는 게 자식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지금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건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 자식 지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도 잃고 배우자도 잃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셋째, 내 집 담보대출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집이라도 있으니 담보 잡아서 빌려주면 되겠지라는 생각,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집은 내 몸 하나 뉘울 마지막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걸 자식의 전세자금이나 사업 미천으로 내놓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그 고집 때문에 지금 이 비좁은 원룸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잡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 소리 한다고 같이 죽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나중에 자식이 정말 쓰러졌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건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60만 원뿐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약값 대며 사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연락조차 잘 안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하던 놈들이 빈털터리가 되니 저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더군요. 이게 제가 평생 공들여 키운 자식들의 진짜 민낯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 계신가요? 냉정해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처럼 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라는 말로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파산은 시작된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부디 제 뼈아픈 고백을 듣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끝까지 사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69살, 평생 회만 썰며 살아온 무식한 노인네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흔한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서산의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현금 2억 원은 1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대출 하나 없던 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2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준 아내 혜미를 제 손으로 밀어냈다는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만 살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 준 돈은 독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고 배신감만 남은 아들은 이제 제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일궈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깨달은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에게는 물고기를 잡아주지도 말고 그물을 사주지도 마십시오. 그놈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 한 끼 해줄 수 있어도 내 노후 자금 털어서 가게 차려주고 집 사주는 건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유일한 내 편입니다. 특히 저처럼 재혼하신 분들, 피부치 자식 챙기느라 옆 사람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러졌을 때 물 한 컵 떠다 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내 옆에 배우자입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그 진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셋째, 내 명의로 된 집과 통장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쥐고 계십시오. 나중에 다 너희 줄 거다라고 말만 하시고 도장은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자식들은 부모 주머니가 비는 순간부터 부모를 짐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제가 겪은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자식 사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딱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도 끝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고 자존심입니다. 이제 저는 500만 원 보증금 방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서산에서 이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